오시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음식은 경비실에 맡기고 가세요. 남편의 금반지까지 팔아 이 집 취득세를 보탠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인터폰 너머에서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땅인데 미리 좀 땡겨 쓰지 뭐. 닫히는 문틈으로 새어나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의사로 만든 어머니가 그 문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소송 시작해 주세요. 가압류도 같이요. 이미 틀어진 관계예요. 법률사무소 테이블 위에 소금도 고른 두 손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괜찮으시겠냐고. 어머니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새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새벽 시장은 아직 하늘이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는 4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생선 박스가 쌓이고 얼음을 깨는 소리와 좌판, 아주머니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 이술래는 제일 안쪽, 모퉁이 좌판에 쪼그리고 앉아 이미 갈치 한 마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술래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는 생선 가시에 찔려 하얗게 아문 흉터가 여러 개 겹쳐 있었고 손마디마다 소금독이 올라 껍질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날이 찬 아침이면 그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치의 내장을 빼내고 비늘을 긁어내는 동작이 조용하고 빠르게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이어졌습니다. 69살인 술래가 이 자리에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한 건 38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술래는 9살. 아들 준혁의 손을 꼭 쥐고 이 시장 앞에 섰습니다. 첫날에는 생선 다루는 법도 몰라서 고등어 지느러미에 손을 찔려 피를 철철 흘렸고 좌판 옆 할머니가 이 손으로 어떻게 시장 일을 하려고 혀를 찼습니다. 술래는 그 말에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혁이 잠든 뒤에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귓불을 파고드는데도 술래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것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갈치를 손질하면서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갔고 혼자 콧노래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옆 좌판에서 함께 일하던 명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술래야,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노래까지 해? 술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뿌듯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강남에 아파트 샀거든. 이번 달 말에 입주한대. 명자가 눈을 크게 뜨며 탄성을 냈습니다. 술래는 그 반응이 기분 좋았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된 것도 모자라 강남에 아파트까지. 제 손이 이 꼴이 되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젯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술래는 짐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끝을 흐리는 건 어릴 적부터 부탁할 것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비와 취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술래는 먼저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잠깐의 침묵 끝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1,500이면 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술래는 장롱 서랍 제일 안쪽에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 기일마다 이것저것 아껴 모은 봉투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그 옆에 작은 반지 케이스를 올려두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끼워주었던 금반지였습니다. 25살에 끼운 반지가 손마디가 굵어지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반지는 아무 말 없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을 시작하기 전 술래는 시장 근처 금은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 10돈짜리 반지를 내밀자 금은방 주인이 돋보기를 쓰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파실 거예요? 오래된 것 같은데. 술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지만 눈이 잠깐 반지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려 숫자를 내밀었을 때 술래는 숫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꺼운 점퍼 주머니에 현금을 넣으면서 술래는 낡은 지갑 안에 든 남편의 흑백 사진을 잠깐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강남 아파트 산다고. 당신 반지로 보태줬어. 혼잣말은 낮고 짧았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끝에서 살짝 갈라졌습니다. 술래는 빠르게 지갑을 닫고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을 움직이는 것이 30년 동안 익힌 술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쌈짓돈과 반지판, 돈을 합쳐 1,500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하고 나서 술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아들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입주하면 연락할게. 술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글자 치는 것이 서툴렀지만 천천히 한자 한자 눌러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그날 밤 술래는 오랜만에 등을 반듯하게 펴고 누웠습니다. 30년 새벽 시장 일로 굽어버린 허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술래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은 망가졌어도 내 자식은 꽃길 걷는구나. 그 생각 하나를 가슴에 안고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릴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 술래는 오래도록 깊이 잠들었습니다. 입주날은 2024년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술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우면 눈이 저절로 떠졌고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내일 준비할 음식 목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복 미역국,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 집에 처음 차리는 밥상이니 반찬 수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 되자 술래는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시장 일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술래는 전날 저녁에 미리 손질해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찹쌀가루를 풀어놓은 냄비, 미리 불려둔 표고버섯,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처럼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전복 6마리. 망원동 새벽시장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달라고 부탁해서 받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전복을 솔로 박박 문질러 씻으면서 술래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세련되고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라는 건 결혼식 날 한번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이 음식들을 차려내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다음에는 맛을 보고 또 놀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술래는 국자를 들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갈비는 핏물을 2시간 넘게 뺀 뒤 간장과 배즙, 마늘, 참기름을 넣고 주물러 재워두었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삶고 각각의 재료를 따로 볶아서 마지막에 합쳐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법이라 술래는 시금치, 당근, 양파, 소고기채를 차례로 팬에 올렸습니다. 부엌은 금세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간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6시가 넘자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술래는 완성된 음식들을 찬압에 차곡차곡 담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미역국은 보온 냄비에 넣었고 갈비찜과 잡채는 뚜껑이 단단히 닫히는 그릇에 담아 비닐로 한 번 더 쌌습니다.
동그랑땡은 식으면 맛이 덜하니 제일 나중에 부쳐서 따뜻할 때 담았습니다. 크고 작은 가방 2개에 나눠 담고 나니 가방 하나가 순례의 팔뚝보다도 굵어 보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자 순례는 자신이 어떤 차림인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낡은 솜 점퍼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꺼내 입는 자주색 조끼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감색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둔 낡은 외투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보고 나서야 순례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탄 뒤 순례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무거운 짐 때문에 발이 계단 모서리에 걸려 휘청했지만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못 본 것 같자 조용히 몸을 추슬렀습니다. 손잡이에 힘을 주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이 보이자 순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건물이 유리와 대리석으로 반짝거렸고 정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순례는 가방을 고쳐들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이 먼저 다가오더니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우미 아주머니세요? 돈과 호수가 어떻게 되세요? 순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우미. 그 단어가 귓속에서 한번 맴돌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순례는 금방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요, 입주하는 박준혁 씨 어머니예요. 경비원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방문자 등록을 도와주었습니다. 순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걸어 들어갔지만 자동문이 닫히고 나서야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시장 일을 30년 했으니 손이며 옷이며 다 닳고 낡은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늘한 기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순례는 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주색 조끼, 감색 바지, 낡은 외투, 그리고 2 손에 꽉 쥔 묵직한 가방들. 순례는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저 경비원도 이 엘리베이터도 알 리 없었습니다. 전복 미역국이 들어있고 갈비찜이 들어있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동그랑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순례는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끝에 아들의 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걸어가 초인종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인 69살의 손이 새 아파트의 차갑고 깨끗한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딩동. 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례는 등을 곧게 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면 준혁이 먼저 웃을 것이고 지혜도 고마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이 문 하나 너머에 있었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리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고 낮은 음악 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인터폰 화면이 켜지면서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순례는 인터폰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야, 준혁이 엄마. 음식 만들어 왔어. 문 좀 열어줘.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순례는 그 침묵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준혁에게 물어보는 시간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폰에서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순례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시라고 한 적 없는데요. 오늘 부모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바빠요. 음식은 그냥 경비실에 맡기고 가시면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순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인터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말들이 천천히 다시 정렬되었습니다. 오시라고 한 적 없다. 경비실에 맡기고 가라. 손에 든 가방이 갑자기 2배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입술을 한번 달싹이다가 다시 인터폰 화면에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준혁이 좀 바꿔줘. 아들 목소리 좀 들으면 안 되나? 인터폰은 그냥 꺼졌습니다. 화면이 검게되면서 반응이 없어졌습니다. 술래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혼자 그런 것이겠지. 준혁은 몰랐을 것이라고 술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문 앞 복도에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부터 서 있는데 익숙한 다리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무릎이 떨렸습니다. 찬 복도 바닥에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술래는 손을 맞잡고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술래가 바라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문 밖으로 반쯤 몸을 내밀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술래는 반가움에 반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표정이 술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이 옆으로 당겨진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반갑다기보다는 무언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야.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나한테 입주날에 오라고 했잖아, 너가. 준혁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안에 사람들 있고 냄새가 나잖아. 그냥 오늘은 가. 응?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같이 밥 먹자. 냄새. 그 단어가 공기 속에 섞여 술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자신의 점퍼 앞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부터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볶고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옷에 냄새가 밴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툭 끊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래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번 돈으로 키운 자식이 지금 그 비린내 때문에 자신을 돌려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실감으로 바뀌며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울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두 글자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고 뱉은 두 글자였습니다. 준혁은 그 말에 잠깐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가 복도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새벽 3시 반부터 만든 전복 미역국과 갈비찜과 잡채와 동그랑땡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술래는 허리를 굽혀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술래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는 길에 2번 갈아탄 버스, 무거운 가방을 들다 계단에서 휘청했던 순간 경비원에게 도우미로 오해받았을 때 억지로 눌러 삼킨 서늘한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가슴 위에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술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울 같은 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자주색 조끼, 낡은 외투, 그리고 두 손에 든 묵직한 가방. 술래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물음이 소리 없이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등을 떠밀다시피 내보내면서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술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복도 쪽으로 두어 걸음 밀려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안쪽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아주 짧은 틈이었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땅인데 미리 좀 당겨 쓰지 뭐. 문이 닫혔습니다. 술래는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땅, 죽으면 어차피 그 말들이 귓속에서 따로따로 떠돌다가 천천히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졌습니다. 술래는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이 손바닥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뭔가를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술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술래 명의의 땅.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 마련했던 그 땅. 아들이 그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을 때 술래는 로비 한쪽에 멈추어 섰습니다. 발이 자동문 바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술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이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몸이 이제야 신호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경비실 창구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경비원이 로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술래는 가방 2개를 로비 한켠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용물을 마치고 손을 씻는데 세면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고 눈 아래가 어둡고 퀭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방금 복도에서 겪은 일들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술래는 차가운 물을 양손바닥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움이 뺨을 타고 내려가자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반쯤 열린 채였고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2사람의 목소리였는데 그중 하나가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술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오늘 부모님 오시는 날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뭔가 변명하듯 대꾸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 음식들 어떻게 해요? 설마 손님상에 올릴 건 아니죠? 이 비린내 나는 걸. 술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어딘가로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술래는 화장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복도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혜가 로비 한켠에 놓아두었던 술래의 가방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가방 안의 음식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쪽에 있는 큰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밟아 열고 그릇째 집어넣었습니다. 보온 냄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전복 미역국이 들어있는 냄비였습니다. 다음은 갈비찜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잡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랑땡이 담긴 그릇이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갈비를 재워두었고
전복은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 아파트 하나 들어서기 위해 남편의 금반지까지 팔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끝이 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보다 먼저 치고 올라온 것은 비참함이었습니다. 분노는 뜨겁고 선명한 것인데 지금 순례의 가슴속을 채우는 것은 축축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순례의 몸은 어느 순간부터 극도로 힘든 순간에는 오히려 눈물을 멈추는 법을 익혀버렸습니다. 지혜는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방도 치워요. 경비실에 맡기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례는 화장실 문을 천천히 밀고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발로 뚜껑을 밟아 열자 안에서 미역국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순례는 뚜껑에서 발을 뗐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빈 가방만 손에 들고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11월 끝자락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고 인도로 나오고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걷는 동안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류장 벤치에 앉는 순간 순례는 양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금독이 오른 손등, 가시 흉터가 겹겹이 쌓인 손가락. 이 손이 오늘 새벽에 전복을 씻고 갈비를 주물렀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것이 지금 저 건물 쓰레기통 안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오르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순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반짝거리는 건물이 버스가 출발하면서 천천히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순례의 눈이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상처를 입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순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혁이었습니다. 순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거야?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의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미안함이 조금 올라온 탓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순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가는 중이야. 엄마, 오늘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했어. 다음에 시간 맞춰서 같이 밥 먹자. 다음에. 순례는 그 말을 속으로 한번 되새겼습니다. 다음이 언제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나서 순례는 손가락으로 전화기 모서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낯빛 하늘 아래 한강이 넓고 무표정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침에 서둘러 나오면서 미처 치우지 못한 부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갈비를 재울 때 쓴 볼, 잡채 재료를 담아두었던 그릇들, 씻지 않은 도마. 순례는 점퍼도 벗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금독이 오른 갈라진 살 틈에 물이 파고들자 시린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개의치 않고 스펀지로 그릇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순례에게는 언제나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서도 한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나자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아까 버스에서는 들리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쓰레기통 뚜껑을 발로 밟아 열던 소리, 음식 그릇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던 소리, 그리고 준혁이 어머니의 등을 떠밀던 아까 복도에서의 짧은 침묵. 술래는 부엌 창 쪽에 놓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로 새어나왔던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 겹쳐서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 말은 머릿속 어딘가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부엌 안에서 그 말이 비로소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죽으면 어차피 내 땅인데 미리 좀 당겨 쓰지 뭐. 내 땅. 술래의 등 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 술래 명의로 된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은 돈을 조금씩 모아 마련했던 땅으로 술래는 아직 그 땅의 등기부 등본을 한 번도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술래 자신과 오래전에 같이 매입, 서류를 정리해 주었던 시장 근처 공인중개사 정도였습니다. 준혁이 그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슬픔과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얼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얼굴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고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술래가 집안의 중요한 서류 번호와 날짜를 손으로 눌러 적어두는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넘기자 하동 땅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입 날짜, 면적, 등기번호. 술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무너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뜨겁던 것이 가라앉고 나면 차가워지는 법이었습니다. 술래의 가슴속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11월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술래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팔 안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밤늦게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어보곤 했습니다. 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차가운 유리창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술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위에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동 땅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것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술래.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술래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술래의 표정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슬픔 위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얇게 덮이기 시작한 얼굴이었습니다. 술래는 손에 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장인 내외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손님 맞이가 한창인 집에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점퍼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빈 가방 2개도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까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 방향 버스에서 내린 것은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술래는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걸었습니다. 손에는 빈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대로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시장으로 향하던 이 몸이 앉아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서자 경비원이 쳐다보았습니다. 술래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준혁 씨 어머니예요. 아까 두고 온 게 있어서요.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올라가도 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술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 같은 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평평하고 조용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준혁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장인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그 표정을 못 본 척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너무 갑자기 가버려서 내가 눈치가 없었다. 미안해. 마지막으로 밥 한 끼만 해주고 갈게.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지.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손을 놀리며 버텨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머뭇거리는 사이 술래는 이미 신발을 벗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사돈 내외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뒤에서 뭔가 말하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한우 등심이 있었습니다. 표고버섯, 애호박, 두부, 찬장에는 열지 않은 참기름 병과 고급 간장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아래 칸에는 와인 2병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술래는 재료들을 꺼내며 그것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여온 손이었습니다. 등심을 결대로 썰고 버섯을 기둥째 다듬고 육수용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팬에 기름이 달궈지자 고기가 올라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팬에서 익어가는 고기를 보더니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술래는 고기를 뒤집으며 주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서랍장 위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까 본 그 봉투였습니다. 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술래는 주방 안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찬장에서 간장을 꺼내다가 서랍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위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처럼 그냥 올려져 있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작게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술래는 시선을 펜으로 돌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이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서랍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빈 가방의 지퍼를 열고 봉투를 안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 앞으로 돌아와 고기를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다들 상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주방에서 거실로 흘러나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한우구이, 버섯탕, 두부조림, 지혜의 와인도 한 병 따졌습니다. 장인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술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드세요. 지혜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살짝 커지더니 준혁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도 긴장이 풀린 얼굴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금세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술래는 그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며느리가 지금은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자신의 등을 떠밀었던 아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술래 혼자였습니다. 술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국을 떴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먹었습니다. 자리를 뜨는 순간까지 표정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인 내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술래도 따라 일어서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준혁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했어. 음식 진짜 맛있었어. 술래는 신발을 신으며 가방 2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 차이가 손바닥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살아. 준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인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술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술래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률사무소 문이 열리는 시각 9시였습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술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같은 문에 술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내내 유지했던 미소가 이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 복도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던 눈과도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자동문을 밀고 나서자 11월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술래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테이블 앞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봉투를 펼쳐놓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서류들을 한 장씩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장맨 위에 아들의 이름과 며느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몇 해 전 시장 동료가 임금체불 문제로 도움을 받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때 혹시 몰라 적어두었던 번호였습니다. 술래는 그 번호 아래에 내일 할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9시 법률사무소.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멀리 아파트 건물들의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어딘가에 아들 내외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사라진 것을 아직 모른 채 술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살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술래는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에는 50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느리지만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저한테서 돈을 받아 산 아파트예요. 이걸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살폈습니다.
잠시 내용을 확인한 뒤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취득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신 게 맞나요? 계좌 이체로 1,500만 원 보냈어요. 이체 내역 있어요. 아드님 명의로 된 건데 어머니가 자금을 댄 경우 부담부 증여 위반으로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이 어머니 손에 있으면 아드님 측에서는 매도도 담보 설정도 재발급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가압류는요?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용이 되면 아파트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아파트 문에 법원 집행관이 방문해서 고지서를 붙이게 됩니다. 순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소금독이 오른 거친 손이 깨끗한 테이블 표면 위에 놓였습니다. 소송 시작해주세요. 가압류도 같이요. 변호사가 잠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행하면 아드님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틀어진 관계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례는 계좌 이체 내역 출력본을 봉투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것은 11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순례는 처음으로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것이 마침내 방향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할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순례의 살림은 언제나 단출했습니다. 서류 봉투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동 땅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도장, 수첩, 옷 몇 벌, 남편 사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짐을 다 꾸리고 나서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만들어 온 나무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내려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 속 10살짜리 준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시장 아주머니 엄마를 아직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아침 강남 아파트 현관 앞에 법원 집행관이 도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인용된 것이었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에 법원 가압류 고지서를 붙였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검은 글씨, 새 아파트의 흰 현관문 위에 그 종이가 붙었습니다. 그 시각 준혁은 병원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에 붙은 노란 종이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집행관이 이미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준혁은 종이를 뜯어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방 서랍장 위를 보았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서랍을 모두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지혜를 불러 함께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매매 계약서도 등기권리증도 취득세 영수증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잖아요.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증여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개시 통보. 준혁은 그 문자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해요. 준혁은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술래는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동행 기차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가방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술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출발까지 2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합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든 사람, 아이를 안은 사람, 잠든 사람. 술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69살 여자가 방금 무슨 일을 해낸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대합실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손이 30년을 벌었습니다. 이 손이 아들 아파트 취득세를 냈습니다. 이 손이 만찬을 차리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이 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손이 쉬러 갑니다. 전광판에 기차 출발 안내가 떴습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의 하동은 조용했습니다. 섬진강 물은 낮고 맑게 흘렀고 강 건너 산에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서 있었습니다. 술래는 민박집 창문을 열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코 속으로 강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내려온 지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준혁에게서 연락이 수십 번 왔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고 문자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술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간 문자는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냐고, 소송이 뭐냐고. 그 다음은 사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다 같이 망한다고. 지혜의 이름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아시면 어떻게 되냐고, 병원에서 소문이 나면 어떡하냐고. 술래는 그 문자들을 읽고 전화기를 창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정식으로 났습니다. 아파트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완료됐고요. 본 소송은 내년 초 첫 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아드님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조정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술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정은 안 해요. 소송으로 끝까지 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술래는 강물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압류. 지금쯤 아들 집 현관문에 노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아파트 문 위에 그 집을 사는데 보탠 1,500만 원이 남편의 금반지가 30년의 새벽이 이제야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술래는 하동 읍내의 부동산 문을 밀었습니다. 이 땅 내놓으려고요. 등기권리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 마련했던 땅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쪽 땅이 요즘 많이 올랐어요. 좋은 값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어요? 매수자가 있으면 2주일 안에도 가능하죠.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매수자는 열흘 만에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술래는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을 살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에 쓰자고. 그 노후가 이런 모양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 결국 술래의 노후에 쓰이는 것은 맞았습니다. 잔금이 들어온 날 오후 술래는 읍내 여행사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어요. 바다 있는 곳. 직원이 여러 곳을 안내했습니다. 팜플렛을 넘기다가 술래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파란 바다와 흰 모래사장이 사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2주일로 잡아주세요. 혼자요. 직원이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술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소송은 취하해야지.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었어. 엄마. 이거 알아? 나 병원에서 소문 날 것 같아. 지혜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설명해. 목소리가 다급하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술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밤에도 준혁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창밖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준혁아, 왜? 나 내일 해외 나가.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소송은요, 서류는 어디 있냐고. 변호사한테 다 맡겼어.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연락해.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급함이 가라앉고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술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그 질문이 가슴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상처가 난 곳이었습니다. 그 상처에 지금 공기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잘 살아, 준혁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술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술래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꾸려둔 작은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여권. 지갑 안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김해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은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서자 술래는 잠시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 연인들, 혼자 온 사람들. 술래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탑승 시각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남편이 어색하게 굳은 얼굴로 찍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술래로 살다 갈게.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시장 아주머니로 살아온 30년 뒤에 묻혀있던 이름. 이술래. 이제는 그 이름이 먼저였습니다. 사진을 지갑에 넣고 탑승 방송을 들으며 일어섰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면이 빠르게 멀어지고 강남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오자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파랗고 넓었습니다. 그 아래로 하얀 구름이 끝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압류 딱지가 붙은 아파트도 절규하던 아들의 목소리도 지금은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술래는 창유리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소금독이 올라 갈라진 손등이 그 차가운 면에 닿았습니다. 이 손이 30년을 버텼습니다. 이 손이 이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69살 이술래는 그 소리를 들으며 30년 만에 찾아온 자신만의 시간 속으로 천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